네, 오늘 X선 흡수 공강의 원리와 데이터 해석에 관하여 런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박사학원실 양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저희 방사강 활용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후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사강 활용실은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사강 가속기 내부에서는 6D 빔라인이라고 명칭되어집니다. 가습기 연구소는 밝은 빛, 방사광이라는 밝은 빛을 이용하여서 물질의 구조 및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거대 장비로서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선형 가속기에서 전자가 발생되고 발생된 전자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되게 됩니다. 가속된 전자는 입사 장치를 통하여 저장링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저장링 내부에는 전자석에 의해서 전자는 이동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이동 방향을 바꿀 때 접선 방향으로 방사광이라는 밝은 빛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밝은 빛을 이용하여서 물질을 분석하는 곳이 포항가속기 연구소입니다. 저희 6D 빔라인은 2014년에 포항가속기 연구소와 유니스트의 협약으로 건설된 빔라인으로서 다른 빔라인과 조금 다르게 다중 실험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빔이 입사되는 방향으로 맨 끝에 위치한 크리스탈로그래피, 그리고 두 번째 와이드 앵글 엑스레이 디프렉션, 세 번째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런치 세미나를 하게 될 엑스레이 업섭션 스펙트로스코피가 되겠습니다. 오늘 런치 세미나의 발표 순서는 엑스레이 업소션, 파인 스트럭처, 삽스 분석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와 데이터 해석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고, 저희 빔라인에 오셔서 실험을 진행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서 실험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복사선에서 강한 에너지인 X선을 이용하는 삽스 분석은 코어 일렉트론, 체내각 전자의 전자 전위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분광 분석법입니다. 삽스 분석은 엑스레이 흡수로부터 체내각 전자, 코어 일렉트론이 전자 전위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엑선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서 로컬 스트럭처 및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분석하는 분광 분석이 삽스 분석입니다. 삽스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엑스레이 업소션 니얼 엣지 스트럭처 제니스 영역입니다. 제니스 영역은 X선에 강한 흡수가 일어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40 일렉트론 볼트 영역의 제니스 영역을 말하고 이 영역에서는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및 로컬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SAS 영역입니다. ESAS 영역은 제니스 영역을 지나서 수백 일렉트론 볼트의 영역을 ESAS라고 일컫는데 ESAS 영역에서는 X선을 흡수한 중심 원자가 포톤 일렉트론, 즉 광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광자의 방출은 인접한 원자와의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인터피어런스는 섭스에서 오실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오실레이션을 분석하여 본드 디스턴스라든지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 또는 배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삽스 분석은 XRD 분석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XRD 분석을 할 때에는 물질이 결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삽스 분석은 아모포스한 물질도 구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스나 리퀴드, 물질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니스와 엑사스 영역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스 분석의 기본 원리인 광전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가 중심 원자로 들어오게 되면서 중심 원자의 체내각 전자, 코어 일렉트론이 전자 전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전자 전이는 비어져 있는 스테이트, 밸런스 스테이트로 일어나게 되는데 더 강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컨티뉴스 스테이트, 체내각 전자가 포톤 일렉트론 형태로 컨티뉴스 스테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이제 광자의 형태로 방출되게 되는데 방출된 광자는 주변에 인접한 원자와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면서 오실레이션 형태의 데이터를 에서스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오실레이션 형태의 데이터와 강한 흡수를 이용하여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삽스 분석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때 부가적으로 비어져 있는 코어 일렉트론 스테이트를 더 높은 준위의 일렉트론이 채워지게 되면서 플로로센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삽스에서는 이 플로로센스 현상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 중에 맨 처음으로 제니스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스 영역 또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 엣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엣지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광전 효과를 적용하여서 이 제니스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가 중심 원자로 들어오게 되면서 중심 원자의 체내각 전자, 즉 코어 일렉트론의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전이가 일어날 때 채워지지 않은 채워지지 않은 스테이트, 채워지지 않은 스테이트 밸런스 밴드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시그널이 프리 엣지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조금 더 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체내각 전자, 코어 일렉트론이 컨티니엄 스테이트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X선에 강한 흡수가 일어나면서 이 시그널이 엣지 영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프리엣지 구간과 엣지 구간은 보여주는 정보도 조금 더 상이한데 프리엣지 구간은 로컬 지오메트릭 스트럭처, 중심 원자가 주변에 배이하고 있는 리간드와의 배열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엣지 영역에서는 산화수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엣지 영역의 산화수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망간 원소를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간의 산화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망간 2가, 3가, 4가 이렇게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면 코어 일렉트론이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심 원자 내의 체내각 전자는 컨티뉴엄 스테이트로 들뜨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엣지 영역에서 케미컬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고 이 케미컬 시프트를 통해서 산화수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데이터는 점원륨의 산화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한 스펙트럼이고 샘플 1번과 2번의 그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시면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흡수 그래프를 미분 그래프로 바꾸어서 산화수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니스의 두 번째 영역인 프리엣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예시로는 크롬 원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은 독특한 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크롬 육가의 경우에는 주변에 배열하고 있는 리간드가 4베이로 테트라헤드럴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크롬 3가의 경우에는 6베이의 리간드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옥타헤드럴 사이트에서 크롬 3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롬 3가 옥타헤드럴 같은 경우에는 1S에서 3D로의 셀렉션 룰에 의해서 1S에서 3D로의 전자 전이가 불가능하여
FreeH의 영역에서의 시그널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롬 6가의 테트라이더 사이트에서는 크리스탈 필드 이펙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디궤도의 전자 준위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S에서 3D로의 전자 전이가 가능하게 되면서 FreeH 영역에서의 강하고 샤프한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FreeH 영역에서의 시그널을 이용하여서 중심 원자 주변의 대입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FreeH 영역입니다. 다음은 제니스와 앱사스 중에 앱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사스 영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니스 영역을 지나서 수백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앱사스 영역에서는 X선을 흡수하여 체내각 전자가 포톤 일렉트론, 즉 광자로 방출되게 되는데 이 방출된 광자가 주변 인접한 원자와 인터피어런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XLA를 흡수한 중심 원자에서 포톤 일렉트론이 방출되게 되고 이 방출된 광자가 인접한 원자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접한 원자에 부딪히게 되면 이 원자에서 스캐터링 포톤 일렉트론을 생성하게 되는데 중심 원자에서 생성된 포톤 일렉트론과 그리고 스캐터링 포톤 일렉트론 간의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오실레이션의 데이터가 앱삽스에 관찰되게 됩니다. 이 오실레이션을 데이터 분석에 이용하여서 원자 간의 결합 길이 및 배수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앱삽스 분석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로 보시면 흡수 스펙트럼을 웨이브 펑션에 의해서 변환을 시켜주고 웨이브 펑션을 한 번 더 퓨리에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아이스페이스의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이 아이스페이스에서 피크는 결합 길이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피크의 인텐시티는 배수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가 중심 원자로 들어오게 되면 중심 원자의 코어 일렉트론은 광자의 형태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때 방출된 광자는 웨이브를 생성하게 되는데 방출된 광자가 인접한 원자와 만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스캐터링 포톤 일렉트론이 형성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캐터링 포톤 일렉트론도 웨이브를 형성하게 되고 이 웨이브에 위상이 맞아 중첩되게 되면 보강 간섭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보강 간섭은 이 오실레이션에서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두 웨이브가 위상이 반대로 중첩되게 되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세 간섭은 오실레이션의 뒷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피어런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에사스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니스와 에사스 영역에 대한 데이터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어, 제니스와 에사스 영역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테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전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의 전처리에 필요한 아테나 소프트웨어는 데메테르라는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메테르 패키지 안에는 헤파이토스 그리고 아르테미스라는 소프트웨어도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아르테미스는 오늘 언급하진 않겠지만 앱사스의 피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고 헤파이토스의 경우에는 삽스 분석에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몇 가지의 전처리 과정 전에 일단 아테나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됩니다. 삽스 분석을 하시고 난 뒤에 내가 트랜스미션 모드로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플루어센스 모드로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파일에 있는 컬럼들을 식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6D 빈라인 데이터 파일 형식 기준으로는
컬럼 1이 에너지를 나타내고 컬럼 3부터 컬럼 6까지가 I0, IT, IR, 플로레센스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어,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 항상 레퍼런스 데이터도 같이 불러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삽스를 측정하는 도중에서도 에너지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샘플 뒤에 레퍼런스 포일을 항상 위치시켜서 샘플이 측정되는 동안에 레퍼런스가 항상 같이 측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파일을 같이 불러와서 에너지 보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처리 과정은 노멀리제이션입니다. 이 노멀리제이션은 흡수 스펙트럼의 프리H 영역과 그리고 포스트 H 영역을 각각 0과 1로 만들어주는 데이터 정교화 과정입니다. 이때 노멀리제이션의 레인지가 적절하지 않으면 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노멀리제이션을 했을 때 프리H와 포스트 H의 영역에 들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에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노멀리제이션 레인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프레이지 영역과 포스트 엣지 영역에 리니어하게 잘 플랫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전처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캘리브레이션 과정입니다. 에너지 캘리브레이션은 측정 중에도 그 에너지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레퍼런스 데이터를 함께 얻고 있는데 아래 그림은 이제 점원륨 pH를 측정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흡수 스펙트럼을 미분하였을 때 점원륨 pH 에너지는 이제로가 11103 일렉트론 볼트로 알려져 있는데 미분값을 확인해 보았더니 11105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측정 중에 에너지가 뒤틀림 현상으로 2EV 정도 틀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뒤틀림은 여기 보시는 에너지 시프트에서 이제 마이너스 2의 값을 넣게 되면 11103으로 정확하게 에너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레퍼런스 파일에서 에너지 보정을 하시면 샘플의 데이터에서도 에너지 시프트가 되기 때문에 항상 레퍼런스 묵실의 에너지 캘리브레이션이 같이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처리 과정은 아니고 제니스의 분석입니다. 아테나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주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피팅이라고 제니스 영역에서 산화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레퍼런스 물질을 이용해서 나의 샘플을 피팅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피팅 레인지를 지정해 줍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내 샘플의 피팅에 사용할 레퍼런스 데이터를 선택하여 줍니다. 세 번째는 옵션을 설정하시고 피팅을 하게 되면 레퍼런스 물질에 대한 피팅 값이 결과로 도출되게 됩니다. 이 결과는 이제 레퍼런스 물질들의 프랙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샘플이 망간 KH에서 측정을 하였는데 망간 2가와 3가의 레퍼런스를 사용하여서 피팅을 하였는데 각각의 프랙션이 50%씩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하였을 때 내가 측정한 샘플의 산화수는 2.5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팅을 이용하여서 나의 샘플의 산화수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OPS 영역에서의 백그라운드 리덕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결합이 없는 단일 원자에 의한 발생한 삽스 스펙트럼으로서 이 노이즈를 없애주어야만 정확한 SOPS 분석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흡수 스펙트럼을 웨이브 펑션 팩터로 변환하게 되고 이 웨이브 펑션 팩터를 퓨리에 트랜스폼하여 아이스페이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정원용 KH의 에너지를 측정한 데이터인데 1옹스트롱 이하에서 결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점원륨과 옥시즌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백그라운드에 나타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RBKG, 백그라운드를 제거하여서 이 데이터를 피팅하게 됩니다. 이때 RBKG를 0.5로 하였을 때는 합쳐서 결합 길이가 발견되는 반면에 RBKG를 1.2로 올렸을 때에는 일용수통 이하의 결합 길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RBKG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쌉스를 피팅하셔야만 결합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RBKG의 값이 너무 높은 값을 설정하게 되면 앞서 데이터에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RBKG 값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빈라인에 오셔서 쌉스 실험을 하시게 되는데, 쌉스 실험을 하시게 때의 실험 장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이 입사되는 방향에 따라서 세 개의 아이오니제이션 챔버가 위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I0 챔버, 두 번째는 IT 챔버, 세 번째는 IR 챔버가 순서대로 나와져 있으며 샘플의 위쪽 부분에는 플루오레센스 디텍터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 빔라인 스펙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레인지는 5에서 22K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인시추 실험이 가능한 촉매 실험 장치가 있고, 다음에 리튬 2차 전지에 대한 인시추 실험 장비, 그리고 용액상에서 온도를 변화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인시추 장비가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삭스 실험에 대해서 대략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링에서 방사광이 방출되게 되는데 방출된 방사광에는 여러 에너지가 섞여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쌉스 분석에서는 필요한 에너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더블 크리스탈 모노크로메터 DCM 단색화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 뽑아내는 에너지가 맨 처음에 I0 챔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I0 챔버에서 빔의 초기 세기를 측정을 하고 다시 나와서 샘플을 지나고 난 다음 IT 챔버 내에서 추가된 빔의 세기를 다시 한번 측정하게 됩니다. 다시 또 IT 챔버를 나와서 이제 레퍼런스 보이를 지나서 IR 챔버에서 빔의 세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 위에 위치한 플루오레센스 디텍터에서 샘플을 막고 나오는 플루오레센스 데이터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I0, IT, IR, 플루오레센스 디텍터를 이용하여서 2가 그 플루오레센스, 그 레퍼런스의 데이터를 한 번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삽스 분석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아이오디네이션 챔버가 디텍터로, 디텍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스 분석에 있어서 아이오디네이션 챔버는 내에는 가스가 차 있는데 이 가스의 비율을 조절하여서 흡수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빔라인에서는 기본적인 세팅은 플라티늄에 맞춰져 있고 내가 좀 더 저에너지, 예를 들어서 타이타늄 에너지를 측정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흡수율을 조절하여서 타이타늄 에너지의 가스를 맞추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쌉스 실험 절차에 대해서 요약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측정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보낸 다음에는 DCM 튜닝과 디튜닝이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DCM 튜닝과 디튜닝은 쌉스 측정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 챔버에 걸리는 볼테이지 전압을 0.4에서 4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게인을 조정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에너지 보정을 실시한 다음에 치료를 측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튜닝 과정은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이타늄 에너지에서 측정을 하고 있다. 타이타늄 에너지는 5K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빔라인의 스펙상 5K, 10K, 15K, 20K 하이 오더에 대한 하모닉스 에너지가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모닉스 에너지를 제거해주는 디튜닝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디튜닝은 빔의 인텐시티가 최고점일 때에서 세컨 크리스탈의 피치를 조정하여서 인텐시티를 낮추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컨 오더, 서드 오더에 대한 하모닉스 에너지가 제거되게 되면서 데이터의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디튜닝 퍼센테이지는 에너지 레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5에서 7K 범위에서는 50%, 7에서 10K 범위에서는 70%, 10K 이상에서는 90에서 100%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샘플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미션 모드를 이용해서 쌉스를 측정하실 때에는 시료의 두께가 매우 중요한 팩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멀리제이션을 하고 난 뒤에는 수 개수의 차이가 1 정도 나게 되는데 이 1일 때 가장 적절한 샘플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의 흡수가 일어났고 IT 챔버에서 인텐시티를 측정하였을 때 이 흡수 개수가 1이 되는 값은 I0가 100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샘플에서 63% 정도의 흡수가 일어나고 IT 챔버에서 37%의 인텐시티가 측정이 되면 흡수 개수가 1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순수한 물질의 경우 1K 일렉트론 볼트가 1 마이크로미터의 샘플 두께를 나타내는데 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파 KH의 에너지에서 측정을 할 때 카파 KH의 에너지는 8.979로 대략적으로 9K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샘플의 두께가 9 마이크로미터이면 흡수 해수가 1 정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순수한 물질의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하는 샘플에서는 메탈의 함량을 생각하여 대략적으로 유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데메트르 패키지에서 파이토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내 샘플의 덴시티를 이용하여서 샘플의 두께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다음은 샘플링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샘플의 두께를 일정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삽스 분석은 기본적으로 흡수와 투과를 보는 분석이기 때문에 샘플의 두께가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투과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료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셔야 되고 준비한 샘플의 밀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빔라인에 실험하러 오실 때 니켈 폼 위에 이제 샘플을 올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니켈 폼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홀이 있기 때문에 샘플을 로딩 시켰을 때 위치마다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치마다의 투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삽스 데이터에서의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흡수 개수를 0.2에서 2 사이로 조절시켜 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흡수 개수가 1이 되도록 샘플을 준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모든 샘플을 1에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0.2에서 2 사이에 들어오도록 샘플 두께를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흡수 개수가 2보다 크게 되면 셀프 옵션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에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샘플의 두께를 얇게 다시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흡수 개수가 0.2보다 낮게 되면 시그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샘플의 두께를 두껍게 다시 한번 조절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희 빔라인에서 샘플링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샘플 홀더를 이용하여서 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빔라인을 오시게 되면 두께별로 샘플링하는 홀더가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샘플링 홀더를 한쪽 면을 캡톤 테이프로 막고 그 반대쪽에 파우더를 채워 넣어서 옆에 보시는 프레스 장비를 이용하여서 샘플의 두께와 밀도를 조절하여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대편도 캡톤 테이프를 붙여서 샘플을 측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테이프를 이용한 샘플 준비 방법인데 고함량의 샘플을 측정할 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테이프의 접착면 위에 파우더를 고르게 분포하게 되고 이 고르게 분포된 테이프를 한 장 한 장씩 잘라주게 됩니다. 이 테이프를 두세 장 정도 겹쳐서 샘플링 하게 되면 고함량의 샘플인 경우 측정이 아주 잘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빔라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인시추 셋업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인시추 셋업이 촉매 반응 인시추 실험입니다. 촉매 반응 인시추는 플루오센스 모드로 측정이 가능하며 이 모드를 측정하실 때에는 가장 유의해서 보셔야 될 점이 셀 내부에서 적절한 전극의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유는 캡톤 플루오레스로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샘플을 캡톤 윈도우에 바짝 부착시켜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전해액이 그 샘플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촉매 반응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촉매 반응의 활성화를 위해서 샘플을 캡톤 윈도우에서 떨어지게 되면 전해액에 의해서 플루오센스, 플루오센스 데이터가 막히게 되면서 데이터 시그널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두께를 설정하여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셔서 전극을, 전극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리튬 배터리에 대한 코인셀 인시추 측정과 그다음 액체 상태의 샘플을 온도 실험을 하면서 인시추 측정을 할 수 있는 셋업입니다. 어, 이렇게 인시추 실험 장치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삽수 분광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실험과 원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